상천은 한학에 불타는 열정을 가진 대학생이다.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한학자이지만 그의 눈에 아들의 쓸데없는 취미는 진정한 한학이 아닌 사도일 뿐이었다. 어느 한가한 날 상천은 집 근처 서점에 들렀다. 가게에 발을 들여놓고 그의 손가락이 한 고대 한학 서적을 스치자 갑자기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공간 또한 매우 무섭게 변했다. 상천은 두려움에 떨며 그 서점에서 서둘러 도망쳤다. 이런 기이한 상황들을 겪은 후 그는 재빨리 이 신비한 책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길을 가며 책을 연구하던 중 그는 황급히 달리는 한 소녀와 부딪혔다. 그 직후 불량배 한 무리가 쫓아와 소녀를 마구 때리고 돈을 빼앗았다. 언뜻 보기에 상천은 그 불량배들의 우두머리가 이 동네에서 악명 높은 깡패내성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다. 이 위험한 깡패와 엮이고 싶지 않았던 상천은 떠나려 했지만 문득 그 책이 뇌성의 발밑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평생의 용기를 쥐었자 그는 다가가 책을 돌려달라고 부탁했다. 책을 돌려받기는커녕 상천은 그에게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한 대 맞았다. 그의 한학을 쓸데없는 미신 따위라고 모욕했다. 이 말에 상천은 분노로 들끓었다. 이성을 잃은 그는 내성을 걷어차고 책을 빼앗아 36개 주랭랑을 쳤다 죽어라 도망쳐서 한 공원에 도착했다. 상천은 불량배들에게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빛의 결계가 나타나며 고통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결계 안에서 뇌성이 걸어나왔고 그의 옆에는 흉악한 얼굴의 거대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자신을 현금 무구용식 대환도라고 소개했다. 뇌성은 그 남자에게 상천의 팔다리를 모두 부러뜨리라고 명령했다. 아까의 굴욕을 갚기 위해 마음껏 짓밟을 수 있도록 죽음의 문턱에서 대환도에게 베이기 직전 상천은 갑자기 귀문관처럼 붉은 문 앞에 서게 되었다. 문에 가볍게 손을 대자마자 그는 현실로 끌려 돌아왔다. 하지만 이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는 어디선가 나타난 키가 크고 수려하며 차가운 기운을 뿜어내는 백발의 청년이 있었다. 눈앞에 갑자기 방해꾼이 나타나자 격분한 뇌성은 고함을 지르며 대환도에게 둘 다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백발의 청년은 칼날을 손가락 하나로 막아내고 상천을 안전한 곳으로 끌어당겼다. 그와 동시에 그의 몸에 있던 상처들이 기이하게 사라졌다. 분노가 극에 달한 대환도가 마무리 일격을 날렸지만 그 청년에게 단 한 수로 반격당했다. 대환도는 패배했고 뇌성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는 상처를 부여잡고 몸을 끌어 공원의 한 나무 밑까지 가서는 쓰러졌다. 갑자기 그는 숨이 막히고 몸이 스스로 빛나더니 산산조각으로 흩어졌다. 다시 상천 시점. 그는 낯선 청년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매우 어리둥절하고 당황했다. 그는 그에게 누구냐고 물었지만 내 놈의 그 미미한 영역으로라는 오만한 대답만 돌아왔다. 이 몸을 소환하다니 실로 가소롭구나. 어두운 밤 상천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자신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이해하지 못했다. 기억을 거의 모두 잃었다. 그래서 부르기 편하도록 상천은 대충 그에게 온몸이 새하얗다는 이유로 소백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다음 날 아침 상천은 여전히 어젯밤의 끔찍한 사건 이후 자신의 방에 소백이 나타난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말다툼을 하던 중 한 예쁜 아가씨가 상천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을 초씨라고 소개하며 상천과 같은 학교 친구라고 했지만 그는 이 신비한 소녀를 만난 적이 전혀 없었다. 아들이 너무 오랫동안 솔로였는데 예쁜 여학생이 집까지 찾아오자 상천의 어머니는 두 사람이 친해질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었다. 상천과 그녀는 집 아래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곳에서 갑자기 낯선 두 사람이 초씨 아가씨 옆에 나타나 상천을 포위했다. 그때서야 초씨 아가씨는 그를 찾아온 진짜 이유를 밝혔다. 그녀는 어젯밤에 일어난 모든 일을 직접 목격했고 상천에게 소백을 넘기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청년 소백 또한 이 귀엽고 예쁜 아가씨에게 꽤나 마음이 있는 듯 했지만 상천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소백을 어떤 조건으로도 누구에게도 팔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이었다. 초씨 아가씨는 상천이
자신의 요구를 무시하고 거절하자 매우 화가 났지만 소백이라는 무구를 반드시 손에 넣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방으로 돌아온 상처는 자신이 소환한 소백이 자신의 무구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소백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소백은 상천에게 이 천지의 무구의 유래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인류가 나타나기 전 상업무고라는 것이 존재했다. 무고 안에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모든 병기가 수집되어 있다. 이 병기들은 명장이 만들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혁혁한 전공을 세운 주인의 것이었다. 심지어 상고시대의 신기까지 있었다. 수집된 무기는 등급으로 나뉜다. 황현지 천급으로 나뉘며 분류 기준은 상업무고가 직접 정했다. 선택받은 자는 누구나 자신에게 속한 무구를 마음대로 소환할 수 있다. 이론상 천급이 가장 강력한 등급이지만 전설에 따르면 천급 위에는 그보다 더 높은 신급 무구가 있다고 전해진다. 이때 소백은 자신이 바로 옥수인풍의 능력 또한 출중한 전설 속의 신급 무구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천처럼 영역이 없는 자에게 소환된 데다 기억의 일부를 잃었기 때문에 소백의 능력은 지금까지만 발휘될 수 있었다. 그 외에 상업 무고에서 소환된 무구를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은 모두 원무자라고 불린다. 원무자란 간단히 말해 태어날 때부터 영역을 지닌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초씨 가문은 대대로 원무자가 있었다. 이론상 초씨 가문 같은 명문가에서는 원무자가 나오기 훨씬 쉽다. 그런데 평범하고 이름 없는 가난뱅이인 상천이 무구를 소환할 영역을 지니고 있다니 청경연무란 모든 원무자와 무구가 정해진 시간 안에 대결을 벌이는 것이다. 최후의 승자는 신이 내리는 영광을 얻고 수많은 소원을 이룰 수 있다. 초씨 아가씨처럼 일찍 영역을 각성한 자들은 모두 청경연무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 힘을 기르며 열심히 수련한다. 소백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은 상천은 청경연무에 참가하여 승리하겠다는 의지와 결심에 불타올랐다. 천하제일이 되기 위해서 그날부터 상천의 삶은 악몽이 되었다. 초씨 아가씨는 상천에게 소백을 팔도록 강요하기 위해 학교에서부터 집까지 온갖 장난과 협박을 일삼았다. 하지만 상천은 절대로 팔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초씨 아가씨에게 직접 소백만 곁에 있다면 청경연무에서 승리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단언했다. 이 말에 초씨 아가씨는 매우 분노했다. 어릴 때부터 그녀는 청경연무를 위해 혹독하게 수련해 왔는데 상천은 그것을 그저 간단한 놀이로 여겼기 때문이다. 격분한 초씨 아가씨는 즉시 자신의 두무구인 간장과 막야를 소환하여 상천에게 깨달음을 주려 했다. 원무가의 세계는 쉽게 발을 들일 수 없으며 간등막타는 바로 명검장인 구의 제자이자 딸이다. 구야자의 제자와 딸이었다. 그들은 검을 만들다. 함께 목숨을 잃고 그 후 무구가 되었다. 소백은 마지못해 간장 막야와의 결계 속 전투에 참여했다. 현재 소백의 능력은 지급에 불과하지만 그의 출신은 신급 무구이고 전투 스타일이 변화무쌍하며 간장 부부에게 속성상 우위도 있어 그들과 시간을 끌 능력은 충분했다. 하지만 간장과 막야 역시 초씨 아가씨가 소환한 두 신급 무구였다. 그래서 양측의 팽팽한 싸움은 끝없이 계속되었다. 사급 무구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는 너희 모두나 하나에게 포위됐다는 태도를 보이며 초씨와 상천 모두에게 시비를 걸었다. 초씨 아가씨가 이 청년에게 원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가 상천과도 맞서고 싶어하는 듯하자 소백은 갑자기 달려들어 한천의 동생이 형을 대신해 공격을 막도록 무구를 소환하게 만들었다. 힘은 약한데 입만 살았다. 소백의 전투 개시 후 초씨 쪽도 바로 전투에 돌입했다. 용호상박 강호의 고수들이 맞붙었다. 오만한 한천의 무구는 호흡이 척척 맞는 초씨의 부부 무구에게 완전히 압도당했다. 그와 동시에 이쪽에서는 소백이 암살자 무구의 공격을 피하기만 할 뿐 반격할 생각도 없자 상천은 싸움이 길어지면 불리할 거라고 걱정했다. 그는 비겁하게 사는 게 멍청하게 죽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하고 초씨에게 결정타를 날려 우위를 점하라고 했다. 초씨는 비겁한 기술을 사용해 5천의 무구에서 모든 영역을 흡수하는 시스템을 가동했고 심지어 바이러스까지 전송했다. 소백에게서 질병을 그에게 옮겼다.
자신의 무구가 저승으로 갈 준비를 하는 것을 본 오천의 무리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창천은 기세를 몰아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 앞에서 한껏 으스댔다. 전투가 끝난 후 초씨는 창천과 소백에게 동맹을 맺자고 제안했고 카페에 가서 초씨는 창천에게 무구를 소환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나는 창천처럼 죽기 직전에 소환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더 보편적인데 대부분의 무인이 하는 것으로 의식을 통해 소환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같은 등급의 무구 두 개를 소환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지만 초씨는 운이 좋아서 한 번에 부부 무구를 뽑았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이 의식을 사용할 수 없다. 두 번째 소환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즉, 돈이 없으면 메타에서 뒤처지는 것이다. 초씨는 대회에서 창천의 도움을 받고 싶어 했다. 청경연무대회에서 말이다. 동시에 창천이 얼빠진 상태에서 오천의 무리와 시비가 붙었기 때문에 그녀가 그를 보호해주겠다고 했다. 옆에 앉아있던 소백이 그 깡패 뇌성은 어젯밤에 어디 갔냐고 물었다. 창천은 그의 무구가 파괴된 것만 알 뿐 멍하니 있었다. 소백은 무구가 사라지면 그 주인도 함께 죽는다고 알려주었다. 한마디로 뇌성이 죽었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창천은 약간 겁을 먹었다. 하지만 창천은 초씨를 믿었고 그래서 양측은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멍청한 오천은 수자에게 초씨의 심기를 건드리고 창천의 무리와 원한을 산 멍청한 짓에 대해 꾸중을 듣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사악한 미소를 띤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협력하기로 한 후 초씨는 창천과 소백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다가오는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초씨는 편의를 위해 두 사람에게 자기 집에 머물라고 제안했지만 창천은 어머니가 걱정되었다. 초씨는 걱정하지 말라며 이미 그의 어머니를 초대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출장 중이라 나중에 오실 거라고 했다. 방으로 돌아온 초씨는 창천에게 뽑기를 한번 해보라고 했다. 그에게는 무구를 한 번 더 소환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창천은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이런 복권 같은 게임을 할 돈이 없었다. 초씨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비용을 대주겠다고 했고 창천은 그녀를 따랐다. 소환 의식을 거행했지만 인생은 불공평한 법신만 위안을 쓰고도 창천은 3급 무구인 방천화극을 얻는데 그쳤다. 하지만 그녀의 충성심과 단호한 태도에 감동하여 그는 이 로리 소녀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다. 무구부터 무인까지 모두 창천 어머니의 뛰어난 요리 실력에 매우 놀랐다. 물론 매일 어머니가 해준 밥을 먹는 창천에게는 평범한 일이었다.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모두 배가 터지도록 먹었고 저녁 식사 후에 산책하기로 했다. 길을 걷는 동안 로리 방천은 소백과 다투는 것을 잊지 않았다. 두 사람은 고기와 국수 중 어느 것이 더 맛있는지로 계속 다투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삼국지 무구 3명과 마주쳤다. 그들은 방천의 오랜 적수이기도 했다. 그녀는 그들과 싸우기 위해 달려들었고 창천은 골치가 아팠다. 소백과 창천은 함께 목욕하러 갔다. 그때 초씨는 온천에 몸을 담그고 있었다. 두 사람이 들어오자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창천이 그녀의 머리 위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덕분에 초씨는 창천의 속마음을 엿들을 수 있었다. 그의 눈에 초씨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경국지색의 미모에 귀엽고 착하며 정의롭기까지 했다. 그날 밤 창천의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가게와 창천의 아버지를 돌봐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필요하면 다시 오겠다고 말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창천의 무리는 초씨의 집에서 함께 열심히 훈련하며 청경연무대회를 준비했다. 한편 소백은 간호사의 보살핌을 받으며 영력을 회복하고 기억을 되찾고 있었다. 그동안 창천은 초씨와 두무구와 함께 서점에 갔다. 창천이 한학책을 사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창천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 아내 무구는 전생에 잃어버린 아이를 떠올렸다. 길을 가던 중 부부 무구는 갑자기 한 소년과 마주쳤다. 매우 낯이 익은 소년이었는데 바로 그들이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아들 소적이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지금의 소적은 자신의 부모를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소년 옆에는 번개처럼 빠른 무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초씨 일행을 공격하자 남편 무구가 직접 전투에 나섰다. 하지만 곧 상대가 5급 무구라는 것을 깨달았다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아내 무구도 남편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실력 차이가 너무 커서 부부. 무구는 오금무구에게 압도적으로 밀렸다. 그 무구는 전투를 빨리 끝내기 위해 길 건너에 서 있던 초씨를 직접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법창천이 제때 나타나 미인을 구했다. 소백도 나타나 다음 공격을 막아주었다. 상대는 이전에 소백을 아는 듯했지만 당연히 소백은 기억하지 못했다.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렸기 때문이다. 그는 소백의 진정한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감히 함부로 덤비지 못했지만 마지막 발악으로 소백에게 몇 수 겨뤄보고 싶어 했다. 바로 그때 소적이 머릿속에 이상한 목소리가 울리는 듯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래서 오금무구는 그와 함께 공간 통로로 후퇴해야 했다. 아내 무구는 아들이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온 창천은 전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했고 아내 무구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대장장이었다. 바람하는 산에서 내려와 한 청년을 구해주었다. 그 청년은 그녀에게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 부부가 되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났고 초나라 왕은 그들 가족에게 보검 2자루를 만들라고 명령했다. 오랜 세월 끝에 그들은 검을 만들었고 전쟁도 끝났다. 하지만 그 후 초나라 왕은 젊은 부부에게 2가지 약재를 주며 더 좋은 검 2자루를 만들라고 했다. 그 2약재는 녹이기 매우 어려웠지만 남편은 자신의 피를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내 마침내 껌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자신에게 불길한 일이 닥칠 것을 직감한 남편은 아내에게 검 1자루를 숨기게 하고 나머지 1자루만 초나라 왕에게 가져갔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는 즉시 살해당했다. 그 후 왕은 남은 검을 찾기 위해 사람을 보내 아내를 추격했고 결국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야 했다. 뱃속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창천은 왜 그 아이가 자신의 부모를 그토록 미워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자 아내 무구가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중에 그 아이는 한 노인에게 입양되었고 성인이 되어서야 초나라 왕이 자신의 부모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복수를 위해 검을 들고 왕을 찾아갔지만 실패했다. 그를 키운 노인은 초나라 왕을 죽이려면 자신의 머리를 희생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는 망설임 없이 자기 머리를 베었다. 노인은 그의 머리를 초나라 왕에게 가져갔고 왕은 아이의 머리를 보자마자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는 즐겁게 지켜보았다. 그 틈을 타 노인은 왕의 목을 베었고 초나라 왕의 머리도 가마솥에 떨어졌다. 두 머리는 가마솥 안에서 싸웠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다. 노인도 자기 머리를 베어 소년을 돕기 위해 뛰어들었다. 3개의 머리가 마구 뒤엉켜 싸웠고 병사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누구의 머리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여기까지 들은 소백은 환생하는 동안 새 영혼이 한 몸에 뒤섞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래서 지금 소년의 성격이 그렇게 혼란스럽고 이상해진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창천은 아버지에게서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창천은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낯선 여자의 집에서 밤을 보낸 일로 아버지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다. 아버지는 창천이 또 점술로 초씨의 돈을 뜯어내려 한다고 생각했다. 마른 뼈가 없지만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고 창천은 아버지의 질책에 매우 분개했다. 그는 며칠 전 5천의 무리를 몰래 미행하던 자였다. 그의 이름은 여피로 고위 관리자였다. 성경 연무대회에서 예후인은 샤오츠가 바로 전생의 부부가 잃어버린 아이라는 걸 확인했다. 게다가 그는 샤오츠가 천존당의 수자인 참녀에게 입양되었고 흑마법 의식인 인신공양에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오금무구를 소환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위험했다. 그때 그 싸가지 없는 꼬마가 소아의 핸드폰으로 사진 한 장을 보냈다. 사진에는 무고한 시민들이 전봇대에 묶여 있었다. 아들의 메시지를 본 무구 부부는 즉시 아들을 찾아 나섰고 소아는 상천에게 일찍 돌아오라고 전화해야 했다. 사진 속 장소에 도착하자 그녀는 인간이었지만 사금무고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깨달은 샤오바이는 재빨리 상천을 데리고 소아의 집으로 돌아갔다 가는 길에 그는 설명했다. 무구와 주인을 결합시켜 힘을 몇 배로 증폭시키는 청기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너무 압도적인 실력 차이 때문에 무구 부부는 호되게 당하고 있었다.
그들의 상처는 매우 심각했다. 더는 지켜볼 수 없었던 소아는 항복하고 그들을 따라 수자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무구 부부는 계속 맞서 싸우기 위해 일어섰다. 소아는 둘 다 싸움을 멈추길 원했지만 두 사람은 계속해서 싸웠다. 친딸처럼 여겼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강한 유대감이 소아와 그녀의 두 무구를 합일 상태로 이끌었다. 무구 부부는 소아 아가씨의 몸에 깃들어 영력이 혈관에 충만하게 흘러넘쳤다. 그녀는 그 불량배들이 지금까지 저지른 짓을 2배로 갚아주겠다고 맹세했다. 남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 5천 가문의 무리는 500명의 동료를 이끌고 소아의 저택을 공격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방천이 이미 그곳에서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30분 전으로 돌아가서 샤오바이와 함께 돌아온 상처는 다른 무구들로부터 샤오치에 대한 정보를 듣고 한수 앞을 내다봤다. 그는 방천을 최전선에 내보내 전투를 시작하게 했다. 방천은 5천을 비롯한 500명 중 가장 강한 자들을 유인해 자신을 쫓게 하고 집안일은 샤오바이에게 맡겼다. 샤오바이는 삼국지 무구색과 함께 상급 이하의 무구들을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처리했다. 그는 그들 모두를 끝장냈지만 상처는 만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른 무구들이 그에게 설명해야 했다. 세상에는 믿을 수 없는 것이 2가지 있는데 하나는 광고고 다른 하나는 적이라고. 그리고 청경연무 대회는 애들 장난이 아니라고 했다. 한편 작가에게서 S급 계정 버프를 받은 소하 아가씨는 샤오츠 무리에게 실컷 쓴맛을 보여주고 있었다. 침착하고 자신감 있게 분노하지 않고 조용히 인내하며 복수했기에 그들은 즉시 물러났다. 하지만 합일 상태로 너무 많은 힘을 소모한 소아는 기절하고 말았다. 소씨 저택으로 돌아온 상천과 샤오바이는 재빨리 방천을 지원하러 달려갔다. 다시 한번 샤오바이는 5천의 사급 무구와 맞서야 했고 방천은 상천 곁에 붙어 그를 보호해야 했다. 남난의 암살자 무구로부터 말이다. 두 사람은 협공하여 마침내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게 만들었다. 적의 허점을 찾은 방천이 결정타를 날리려는 순간 5천의 무구가 거대한 얼음벽으로 막아섰다. 양측이 계속 싸우는 동안 암살자 무구가 기회를 틈타 상천을 암살하려 했지만 방천이 재빨리 그를 위해 공격을 막아냈다. 어린 로리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상천의 안타까움과 걱정 속에서 쓰러졌다. 그때 샤오바이도 적에 비해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주인으로부터 영력을 보충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5천의 무구와는 달랐다. 상황이 위급해지자 무구 부부가 세상을 구하는 슈퍼히어로처럼 제때 나타났다. 소아 아가씨는 방천을 아직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재빨리 영력을 주입해 그녀를 치료했다. 그리고 그녀를 머리핀으로 변신시켰다. 5천의 무구는 다시 한번 체계적인 비겁한 수법을 맛보게 되었다. 무구 부부의 것이었다. 연패를 끊어야 했다. 5천은 더 이상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북두칠성의 모든 힘을 무구를 위한 영역으로 변환했다. 거대한 영역을 받은 5천의 무구는 상천 일행에게 거대한 검격을 날렸다. 샤오바이가 즉시 막아섰지만 영역이 너무 약해져 오래 버틸 수 없었다. 상천은 자신의 손을 베어 피로 샤오바이에게 영력을 보충했다. 샤오바이가 그렇게 하면 피를 다 빨려 저승에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상천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모두를 지킬 수만 있다면 주인의 헌신적인 모습에 샤오바이는 딱 필요한 만큼의 영역만 받았다. 음양의 기술을 펼쳐 적의 공격을 모두 흡수한 후 그는 적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공격으로 되갚아 주었다. 5천의 무구는 공식적으로 땅에 쓰러졌다. 집은 너무 멀고 무덤은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5천은 재빨리 무구를 회수하고 동료들과 함께 흔적도 없이 도망쳤다. 아까 샤오바이에게 너무 많은 영역을 소모했기 때문에 상처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숲속으로 얼마쯤 도망친 5천은 왜 소아 일행이 쫓아오지 않는지 의아해했다. 그때 등 뒤에서 넉나간 눈빛에 샤오바이가 불쑥 나타나 남난을 찔러 죽였다. 샤오바이의 비겁한 기습행위를 목격한 5천은 분노에 차서 수자인 참녀에게 일러 바치러 갔다. 참녀는 그의 수자이자 동시에 샤오츠를 지금처럼 미치광이로 키운 자였다. 샤오바이가 자신의 부하를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그 역시 자신이 예후이가 뒤에서 조종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몰랐다. 상처는 이틀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소아 아가씨가 찾아와 다음부턴 피로 영역을 바치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두 사람이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남편이 황급히 방으로 들어와 알렸다. 참녀가 결계를 부수고 저택으로 침입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상천과 소아는 서둘러 문으로 달려가 확인했다. 그때 참녀는 오천과 소아와 싸웠던 분홍머리 소녀를 데리고 쳐들어왔다. 도착하자마자 상천을 본 참녀는 그에게 무구인 샤오바이를 소환하라고 요구했다. 샤오바이는 어쩔 수 없이 모습을 드러내 참녀와 마주했다. 그는 참녀가 평범한 자가 아니라고 짐작했다. 영역이 너무나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참녀는 샤오바이에게 도전했다. 자신과 부하들이 소시저택을 초토화시키기 전에 겨뤄보자고 했다. 한편 정체불명의 예후이는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역시 참녀는 간단한 상대가 아니었다. 풍부한 영역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매우 기이한 절기를 가지고 있었다. 예전에 예후이가 말하길 참녀는 공격을 받은 후 즉시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다. 간단히 말해 공격을 받아 상처를 입으면 원래 위치로 이동하기만 하면 그의 몸과 영역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이다. 짧게 말해 참녀는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가졌다. 이 기이한 기술 때문에 샤오바이는 계속해서 공격을 맞고 만신창이가 되었다. 하지만 상처는 재빨리 미리 팔괘진을 준비해 소아집 지하의 영맥을 샤오바이의 영역으로 전환했다. 이제 샤오바이의 몸에는 영역이 넘쳐 흘렀다. 그의 눈에 지금 참녀는 뭣도 없으면서 폰만 잡는 놈일 뿐이었다. 참녀가 덤벼들었지만 샤오바이는 가만히 서서 그의 공격을 손가락 하나로 쉽게 막아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예후이는 비겁하게 기습하기로 결심했다. 상천을 기습했지만 그는 이미 방천과 합일하여 전국시대 여포의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공격을 피했다. 예후이는 상천이 이를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상천은 며칠 전 소아가 전화했을 때 10분이면 저택에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이상했다고 밝혔다.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 수 있었는지 의아했던 것이다. 나중에 소아는 상천에게 바로 예후이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다고 털어놓았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두 방향으로 갈라놓고 상천과 소아를 기습한 것도 바로 그였다. 그래서 상천은 이자가 오랫동안 둘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참녀는 부하들에게 소아의 집 상황을 정찰하라고만 명령했지만 오천은 수자가 직접 공격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오천은 샤오바이가 자신의 동생 남난을 찔러 죽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때 샤오바이는 그런 잡조를 직접 죽일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은 예후이가 변신술을 사용해 샤오바이로 위장했던 것이다. 게다가 예전에 그는 참녀에게 파편 조각 하나를 주면서 절대 아무에게나 줄 수 있었지만 방금 전투 중에 잔루의 몸속에 있던 파편이 소백에게 강하게 반응했어. 일어난 모든 사건은 합리적으로 설명되었지. 전부 옆이 혼자 뒤에서 조종해 상천 아가씨와 초 그리고 잔루가 서로 갈등하게 만든 것이었어. 정체가 탄로난 옆이는 재빨리 후퇴했고 상천이 그를 향해 청보도를 날렸지만 갑자기 나타난 소적과 그 녀석의 무구에 의해 저지당했지. 잔루는 자원해서 파편을 소백에게 돌려주었어. 파편을 흡수한 소백의 몸은 갑자기 영력이 넘쳐났고 능력 또한 한 단계 더 상승했지. 무구 아내는 아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며 설득했지만 소적은 여전히 미친 듯 날뛰었어. 소백은 힘의 일부를 되찾은 후 오금 무구 녀석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선언했지만 그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으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 모두 함께 오금 무구 녀석에게 달려들어 집단 공격을 했고 무구 부부는 잔루와 함께 가장 강력한 절기를 모두 사용했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지. 그 후 초대 아가씨가 상천과 소백과 함께 합일 상태로 공격했지만 몸을 감싸고 있는 천 조각에는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3급 무구 녀석을 매우 견고하게 감싸고 있어
상대의 가장 강력한 공격을 모두 막아냈기에 그의 몸은 아주 작은 상처 하나 입지 않았지. 이 상황에서 초 아가씨는 비겁한 수를 쓸 수밖에 없었어. 무구 부부의 천기를 사용해 그의 견고함을 자신에게 옮겼고 그 기회를 틈타 상천과 소백이 동시에 가장 강력한 기술을 시전했지. 마침내 오금무구는 부상을 입게 되었어. 지난 5천년 동안 누군가 그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지. 그렇게 피를 흘리게 만든 거야. 오금무구 녀석은 격노하며 모두를 즉시 혼쭐내주겠다고 말하고는 그들을 공간 통로로 빨아들였고 자신을 태어라고 소개했어. 이곳은 그가 대부분의 공격을 피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적의 공격을 피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마르지 않는 영역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었지. 상천 일행의 모든 기술은 이 공간에서 무용지물이 되었어. 그는 어쩔 수 없이 무구 아내, 즉 소적의 어머니에게 비전의 세뇌수를 아들에게 사용하라고 말했지. 그래서 모두가 태어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했어. 그녀가 아들을 설득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였지. 하지만 소적은 절대 듣지 않았고 그의 잠재의식 속에는 친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원한만이 존재했어. 태어 또한 그들의 계획을 금방 알아차렸지. 그는 그런 비겁한 계략을 썼다며 모두를 죽여버리겠다고 결심했어. 하지만 소적의 몸속에 있던 영혼의 정체가 드러났지. 소적의 몸속에 있는 영혼은 바로 과거의 초왕이었어. 그는 막야검의 옛 주인이었기 때문에 재빨리 그녀의 영역을 모두 흡수하고 땅으로 내던졌지. 동시에 초왕은 태어의 몸까지 빼앗았어. 그를 자신의 힘의 일부로 만들었지. 두 무구의 힘을 합친 그는 자신이 천하를 제패할 것이라고 자신했어. 그리고 청경연무대회에서 최종 승리를 거머쥘 것이라고. 초왕의 힘에서 나오는 압력이 너무 커서 공간 통로가 균열이 생기더니 수천 조각으로 부서졌어. 상천 일행은 밖으로 나왔지만 영역이 모두 소진되어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바로 그때 상천이 재빨리 방법을 찾아냈어. 그는 잘로에게 시간을 벌어달라고 부탁하고 팔괘진을 시전하여 자신과 소백의 영역을 회복했지. 영역을 회복한 후 마침내 상천은 소백과 합일 상태에 들어갈 수 있었어. 이때 초왕은 이미 광란 상태였고 그가 공격을 가하자 천백이 그 공격을 완전히 흡수한 후 반격하여 그에게 상당한 부상을 입혔어. 천백은 가장 강력한 천기를 시전하여 초왕의 숨통을 끊으려 했고 그 역시 자신의 가장 강력한 공격을 내놓았지. 하지만 기술을 시전하려 할 때 그의 손이 두 영혼 조각에 의해 저지당하는 바람에 천백의 연계 공격을 그대로 맞고 말았어. 초왕의 영혼은 공식적으로 연기처럼 사라졌고 그와 함께 소적의 영혼 조각 또한 남을 수 없었지. 마지막 남은 의식으로 소적은 마침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알아보았어. 동시에 그는 초왕과 태어의 감금에서 벗어나 부모님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기억해냈지. 다음 생에도 그는 무구 부부의 아들이 되고 싶어 했어. 하지만 전투는 아직 거기서 끝나지 않았지. 상천이 가장 걱정하던 일이 마침내 일어나고 말았어. 여피가 그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 나타난 거야. 초아가씨는 정보를 입수하고 바로 상천에게 정보를 전달했지. 그가 급히 집으로 달려가 보니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 완전히 의식을 잃기 전 그녀는 상천에게 아버지도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어. 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긴 상천은 그녀의 건강 상태를 몹시 걱정했지. 어머니가 응급실에서 위독한 바로 그 순간 소백이 그에게 빨리 여피를 찾아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 어머니가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마음이 어지러웠던 상천은 소백의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났지. 그는 소백의 감정도 없는 영혼 없는 인형일 뿐이며 인간의 풍부한 감정은 물론 가족을 잃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이 말을 듣자 갑자기 소백의 머릿속에 전생의 옛 기억들이 희미하게 떠올랐어. 그래서 그는 상천과 다투지 않고 자리를 떠났지. 바로 그때 공원에서 초대 아가씨의 삼국지 무구 중 하나가 방천영에게 상담을 해주고 있었어. 그는 그녀에게 무구와 주인이 서로를 더 신뢰할수록 힘은 몇 배로 강해진다고 말했지. 다른 곳에서는 상천 역시 초 아가씨에게 현재 문제에 대해 심리 상담을 받고 있었어. 그녀 또한 어렸을 때 무척 아름다운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야. 요리할 줄 모르는 고귀한 아가씨였지만 어머니는 딸을 위해 기꺼이 요리를 배우셨어. 하지만 그녀가 아직 어릴 때
돌아가셨기에 초아가씨는 지금 상천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했지. 그녀는 그에게 이 중요한 시기에 소백과 다투지 말라고 조언했어. 같은 시각 한 술집에서 소백 또한 잔루에게 상천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었지. 상천이 젊은 시절에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니 무구로서 소백이 곁에서 그를 보살펴주고 돌봐줘야 한다고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소백은 상천과 다시 진지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어. 두 사람은 서로 화해하기로 했지. 공원에 도착한 소백은 상천과 초아가씨가 자신이 전생에 봤던 한 쌍의 선남선녀와 매우 닮은 것을 보고 몹시 놀랐어. 소백이 온 것을 본 대아가씨는 두 사람에게 둘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지. 이 기회를 틈타 상천이 먼저 아까 심한 말을 한 것에 대해 소백에게 사과했어. 그리고 함께 여피를 추적하겠다고 약속했지. 소백 또한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더는 따지지 않았어. 가족 문제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평정심을 잃는 것도 당연하기 때문이야. 문득 그는 상천이 전생의 한 지인과 매우 닮았다고 생각했고 이 기억의 파편은 소백에게 만성적인 두통과 현기증을 안겨주었지. 그 후 상천은 그를 집으로 부축해 가서 쉬게 해야 했어. 잔루에게 전생의 기억 파편 하나를 돌려받은 후 소백의 기억은 점점 더 선명해졌어. 그는 과거에 자신이 테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요괴 수장의 무구였다는 것을 기억해냈지. 한 번은 흉수가 미쳐 날뛰며 인간계를 공격했을 때 테일이 나서서 흉수를 막아 지옥으로 밀어냈어.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야 했지. 그때 소백은 산산조각이 나서 수천 조각으로 흩어져 인간 세상 곳곳에 흩어졌어. 그 후 모두가 모여 계획을 논의했고 초아가씨의 정보국이 여피가 숨어있는 곳을 찾아냈지. 동북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여피의 영역을 따라가던 중 초아가씨가 함정을 밟았어. 그러자 즉시 상천 아버지의 환영이 여피와 함께 나타났지. 그는 아버지를 안전하게 구하고 싶다면 상천과 소백둘만 자신의 활동구역으로 오라는 조건을 내걸었어. 말을 마친 그는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통로를 열었어. 하지만 여피가 있는 곳으로 이동된 것은 상천뿐이었고 소백은 상원무고라는 곳으로 보내졌지. 여피는 상천이 천경 연무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제 발로 죽으러 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단언했어. 그는 상천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었지. 하나는 소백을 자신에게 넘기면 그와 그의 아버지를 풀어주겠다는 것. 물론 상천은 자신의 무구를 누구에게도 넘길 생각이 없었지. 바로 그때 소백이 나타나 갑자기 여피의 가면을 베어버렸어. 그의 얼굴이 소백과 매우 닮은 것을 보고 두 사람은 몹시 놀랐지. 그는 자신이 바로 소백의 절반이며 당연히 소백을 흡수하여 합체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어. 여피는 자신과 소백의 주인인 테일이야말로 과거 흉수재앙을 직접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주장했지. 심지어 옛 주인은 소백을 봉인한 뒤 인간계로 내던졌는데 이는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었어. 그런데도 그는 수천 년 동안 어리석게 그자를 그리워했지. 소백은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전투를 시작했어. 하지만 현재 그의 영역으로는 여피에게 완전히 압도당했지. 밖에서는 잔루와 초아가씨가 저는 예후이의 무구와 무사부하들에게 포위당했지만 그들은 그저 잡졸에 불과해 금방 처리할 수 있었다. 다시 통로 안으로 돌아와 창태는 샤오바이와 합체하려 했다. 지난번처럼 청기를 시전하던 중 갑자기 둘은 분리되었는데 이는 예후이가 미리 계획한 것이었다. 합체 상태의 기본 조건은 주인과 무구가 서로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샤오바이의 오만하고 거만한 성격 탓에 둘의 관계는 너무나 취약했고 타이치에 대한 기억은 치가 비열하고 무자비한 자라는 것은 얼굴도 마음도 추악한 예우이가 만들어낸 거짓된 환상일 뿐이었다. 창텐을 속이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었다. 창텐은 샤오바이에게 그러지 말라고 예우이에게 애원했지만 그는 창텐을 단지 제3자일 뿐 끼어들 자격이 없다고 여겼다. 샤오바이를 더욱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 그는 인간 세상으로 추방된 후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버림받으며 구타당하는 고통스러운 샤오바이의 기억을 전송했다. 타이치가 흉수와 싸울 때 샤오바이는 무구가 없으면 그가 조만간 패배할 것이라 생각하며 통쾌해했다. 하지만 흉수와의 전투가 끝나고 샤오바이가 타이치를 찾아갔을 때 그는 이미 목숨을 잃은 뒤였다. 그는 왜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냐고 원망했다. 합체했다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시간이 흐르고 샤오바이의 영혼 절반은 상원무구에 흡수되어 지금의 샤오바이라는 무구가 되었다. 그리고 본체는 예후이가 되어 인간 세상에 유배된 채 인간을 증오하게 되었다. 그는 둘 다 타이에게 도구로 여겨졌을 뿐이며 이용 가치가 다하면 즉시 버려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거짓된 기억들 때문에 우리의 샤오바이는 흔들리며 점점 그에게 흡수되었다. 창태는 예후이를 막으려 했지만 그에게 걷어차였다. 이때 샤오바이는 절망의 어둠 속으로 점점 빠져들며 의식을 잃어갔다. 창태는 절대로 샤오바이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모두가 샤오바이를 친구로 여기고 그가 돌아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소리쳤다. 전생의 주인에게도 분명 말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이 진심 어린 격려의 말을 듣고 샤오바이는 점차 정신을 차리고 창텐에게 돌아가기로 했다. 직후 두 사람은 합체 상태에 들어갔고 불량배 예후이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기 시작했다. 그는 거대한 붉은 낫을 소환해 온갖 수법으로 텐바이를 공격했지만 그는 그저 가만히 서서도 예후이의 공격을 막아냈고 심지어 한 손으로도 충분했다. 마침내 텐바이는 발차기로 그를 멀리 날려버린 뒤 연속 장법을 날렸다. 예후이는 완전히 패배했고 전투는 끝났다. 창태는 분리되어 서둘러 아버지를 찾아갔고 샤오바이는 예후이와 마지막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사라지기 직전 그는 왜 자신의 본체인 샤오바이가 여전히 인간을 미끼로 선택했는지 궁금해했다. 샤오바이는 자신은 오직 창텐과 타이이만 믿는다고 말했다. 영역으로 변해 샤오바이에게 흡수되기 전 그는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저주했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창태는 아버지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아버지는 그를 보자마자 태도가 180도 돌변해 자신의 아들의 목을 졸랐다. 아들의 목을 조를 뿐만 아니라 보검을 휘둘러 창텐을 베려던 순간 추대소저 일행이 제때 나타나 그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냈다. 그는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몹시 궁금해했고 샤오바이는 저 사람은 더 이상 창텐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곳에 있던 모두가 놀란 가운데 그는 공간 통로를 열어 떠나버렸다. 절벽을 떠난 직후 창텐은 아버지가 다른 사람처럼 변한 원인을 찾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아버지의 결혼 반지를 발견했다. 그가 반지를 손에 쥐자 샤오바이는 반지에서 나오는 영역이 바로 창텐의 어머니를 암살의 혼수 상태에 빠뜨린 자의 영역과 같다는 것을 발견했다. 물론 그 의문의 인물은 예후이가 아니었다. 샤오바이는 섣불리 결론 내리기 전에 증거를 더 찾아보라고 조언했지만 창태는 분노에 차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부숴버렸다. 손에서 피가 흐를 정도였다. 콘서트를 보던 군중의 영역을 모조리 흡수하고 있었다. 창텐과 샤오바이는 증거와 단서를 더 찾기 위해 분주했다. 아버지의 변화와 관련된 단서를 찾던 중 허둥지둥 달려오는 추씨 일행과 마주쳤다. 알고 보니 추대소저가 창텐이 심리적으로 충격받았을까봐 찾으러 온 것이었다. 모두가 단서를 찾을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갑자기 멀리서 거대한 붉은 영역 기둥이 솟아올랐다. 아버지가 그쪽에 있다는 것을 안 창텐은 헛수고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 시각 참녀가 사람들은 창텐 아버지의 암흑무구와 싸우고 있었다. 무사와 무구, 그리고 무구 사용자는 물론 무구와 합일한 자까지 모두 그 여자에게 압도당해 땅에 쓰러졌다. 그들의 영역을 모두 흡수하려던 찰나 창텐의 일행이 제때 도착했다. 창텐은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악하고 교활한 자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단호히 말했고 그도 자신이 원래 원무사였으며 심지어 상원무고의 고위급 부관리자였다고 밝혔다. 창텐이 태어났을 때 몸의 영역이 전혀 없자 그는 몹시 분노하고 실망했다. 하지만 그가 자란 후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바로 샤오바이의 전 주인인 타이치의 환생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아들이 무사의 세계에 발을 들일까 걱정되어 아들이 한학이나 관련 분야를 공부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창태는 갑자기 원무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기인 샤오바이까지 소환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의 손에서 샤오바이를 빼앗을 음모를 꾸몄다. 그는 일부러 예후이가 자신을 인질로 납치하게 놔두고 그가 샤오바이와 성공적으로 합체하면 그 기회를 틈타 신기를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운이 없게도 아들이 모든 계획을 망쳐버렸고 천하제일이 되는 길이 더 험난해졌기에 그는 분노했다. 암흑무구가 무고한 시민들의 영역을 모두 흡수했다는 소식을 들은 추소전은 콘서트를 보러 갔을 때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몹시 분노하여 즉시 합체 모드로 전환해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창텐의 아버지는 그녀가 죽음의 검이며 상대의 공격력이 높을수록 그녀에게 가해지는 피해량이 낮아지는 비겁한 능력을 가졌다고 말했다. 샤오바이가 덤벼들자 그는 또 상대가 남자일 경우 자신의 무구가 더 흥분한다고 했단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샤오바이마저 쓰러뜨렸다. 이 지경에 이르자 창태는 사악한 기운을 정화하는 진법을 펼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사용자의 힘을 강화하는 진법이었지만 이 진법을 펼치려면 최소 4개의 사급 무구가 필요했다. 저기 멍하니 서 있는 3개의 사급 무구 외에 팡태는 3급 무구였다. 그래서 추소전의 3개의 무구가 꼬마로리가 빠르게 레벨업할 수 있도록 융합을 제안했지만 그 대가로 그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팡태는 전혀 원치 않았지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 직후 그녀는 사급 무구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무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뭘 할 수 있는지 해보라며 도발했다. 마치 신참처럼 창텐 아버지의 무구는 모두의 힘이 합쳐진 청기를 정통으로 맞고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상대를 얕보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재빨리 창텐의 아버지를 불렀고 두 사람은 합체 상태에 들어가 모두를 상원무고 문 앞의 공간으로 빨아들이는 통로를 만들었다. 이 합체 상태에서는 텐바이조차 그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다.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목이 잡힌 순간 창태는 그의 과거 기억 일부를 보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암흑 무구에 의해 사악한 생각에 물들어 자신의 아내에게 손을 댔던 것이다. 창태는 계속해서 설득을 시도했지만 아버지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러자 그는 무고의 문을 열어 근처에 있는 모든 무구의 영역을 전부 흡수하기로 했다. 그는 고위급 부관리자의 특권 덕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창태는 모두를 지키기 위해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 정신에 감동한 샤오바이는 그와 합체하여 계속해서 창텐의 아버지를 막았다. 그때 모두가 한마음으로 창텐과 샤오바이를 믿고 자신들의 모든 영역을 두 사람에게 전해주었다. 텐바이는 이제 선인 상태라는 새로운 경지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이 최강의 상태에서 상처는 아버지와 목숨을 건 싸움을 벌이고 천백은 모든 공격을 흡수합니다. 가장 강력한 공격을 되받아쳐 그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그가 먼지가 되어 사라지기 전 상처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런 비도덕적인 짓을 한 걸 알면서도 언제나 믿었다고 말합니다. 상천의 아버지는 어둠의 무고와 함께 소멸했지만 무고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천은 위험을 무릅쓰고 소백과 함께 시도했고 마침내 문은 완전히 봉인되었습니다. 역시 주인공이 제일 세네요. 상천의 일행은 완전히 승리하여 이전보다 더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과연 천경연무에서의 싸움이 완전히 끝난 걸까요? 수수께끼의 인물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여기서 끝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만화를 읽어주세요. 애니는 이기가 없거든요. 이기는 없다고요?